휴가 복귀 시간 똑바로 안 지키냐? 폭염 속 부대 안에 울려 퍼진 한 중령의 호통. 규율이 전부라 믿던 남자 박제국 중령. 그는 몰랐다. 지금 자신이 꾸짖고 있는 그 신참 장교가 며칠 뒤 자신의 상관,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군단장이 될 사람이란 걸. 군기가 생명이라 믿은 그와 사람이 우선이라 믿은 그녀의 충돌. 권위의 시대와 변화의 세대가 정면으로 맞부딪힌다. 누가 진짜 군인인가? 그리고 그 호통의 끝에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힌다. 지금 그 충격적인 사연 시작합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어져 온 규율의 문화가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지방의 한 군단 사령부,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6시 정각 대대본부 앞 광장에는 중령 박제국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25년째 군 생활을 이어온 박제국은 그 누구보다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제복의 주름 하나, 단추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정비된 그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군법 교범 같았습니다. 박제국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동선으로 부대를 순찰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부하들의 자세를 확인하고 사무실 책상 위의 서류 정리 상태까지 점검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이 보이면 그는 즉시 호통을 쳤습니다. 군대는 시계처럼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1분의 지각도, 한치의 어긋남도 그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방종이었습니다. 부하들은 박제국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복도에서는 모두가 자세를 고쳐 잡았고 그의 목소리가 들리면 긴장한 표정으로 업무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누구도 그 앞에서 편안할 수 없었습니다. 박제국은 그런 분위기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군대란 원래 그런 곳이라고, 규율과 긴장감 속에서만 제대로 작동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제복을 여미며 박제국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이제 나도 곧 저녁이구나.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편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20대 초반 젊은 혈기로 군문에 들어섰을 때의 그 열정과 이상은 어느새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 동료들과 함께한다는 연대감, 그 모든 것들이 세월 속에 희미해졌습니다.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규칙과 위계뿐이었습니다. 명령을 내리고 복종을 받고 보고를 확인하고 징계를 결정하는 일상의 반복. 박제국은 그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홀로 남겨지면 그는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그 끝에 무엇이 남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여름의 폭염은 부대 안팎을 가리지 않고 내리쬐었습니다. 훈련장에서는 땀에 젖은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사무실에서는 선풍기 소리만이 무료하게 돌아갔습니다. 박제국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군 생활도 저 여름처럼 뜨겁게 타올랐다가 이제는 식어가고 있다고.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감상에 젖는 것은 군인답지 못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날도 박제국은 오후 일과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와 결제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꼼꼼히 읽으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모든 것이 규정에 맞는지,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일은 그에게 일종의 의뢰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루가 지나갔고 또 다음 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대 식당에서 후임 장교들과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젊은 장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령님, 전역하시면 뭐 하실 계획이세요? 박제국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네.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며칠 동안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제국은 자신이 군대 밖의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오직 군 생활만을 해왔기에 전역 후의 삶은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가족도 취미도 특별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규율과 명령 속에서만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전부였고 그 전부가 곧 끝나간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8월 말의 어느 날 부대에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본부에 신임 참모가 부임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박제국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오든 가든 자신의 일상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제복을 입고 부대를 순찰하며 규율을 강조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제국은 몰랐습니다. 곧 그의 삶에 거대한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그가 지켜온 신념이 도전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8월 말의 폭염은 한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대본부 안은 선풍기를 틀어도 후텁지근했고 밖으로 나서면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오후 2시 박제국은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관이 급히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중령님, 신임 참모가 아직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박제국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몇 시인데? 2시 10분입니다. 교통사정 때문에 늦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박제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교통사정이라니 그것이 무슨 변명이 됩니까? 군인이라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일찍 출발하고 여유 시간을 두고 어떤 돌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군인의 자세라고 박제국은 믿었습니다. 교통사정? 그게 이유가 되나? 군인이 시간 약속도 못 지키면 그게 무슨 군인이야? 박제국은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부관은 긴장한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박제국은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렸고 지나가는 부하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박제국의 환한 얼굴을 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큰일 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기실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한 사람이 가방을 들고 황급히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신임 참모 이윤정이었습니다. 이윤정은 숨을 헐떡이며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제복은 단정했지만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제국은 그녀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윤정은 놀란 눈으로 박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이 예상보다. 예상? 군인이 예상을 못했다고요? 휴가 복귀 시간을 똑바로 안 지켜? 정신 상태가 그게 뭐야? 박제국은 눈을 부릅뜨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장교들과 병사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박제국이 신임 참모를 호되게 꾸짖는 장면은 보는 이들을 긴장시켰습니다. 누구도 감히 끼어들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윤정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바른 자세로 섰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박제국은 경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경례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그런데 이윤정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령님, 곧 회의가 있으니 자리에서 기다리시죠. 박제국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신참이 자신에게 명령조로 말한 것입니까? 그것도 방금 지각을 하고도 말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회의 시간입니다. 사령부에서 모두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윤정은 차분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박제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했습니다. 신임 참모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보통의 참모라면 상급자에게 꾸중을 들으면 고개를 숙이고 사과부터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윤정은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제국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박제국은 불편한 마음으로 발을 돌렸습니다. 좋습니다. 회의실에서 봅시다. 그는 투덜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박제국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신임 참모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분명 자신이 상급자인데도 그녀는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장교들은 예의도 없어. 박제국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도 느껴졌습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섰을 때 박제국은 안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을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여러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제국은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부관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중령님, 오늘 새로운 군단장님이 부임하십니다. 군단장? 누가? 아직 정확한 정보는 없는데 여군 출신이라고 합니다. 여군 출신 군단장이라는 말에 박제국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군이 군단장이라니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여군의 지위도 예전보다 높아지고 여성 장교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군단장까지 여성이 맡는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군대도 참 많이 변했구만. 박제국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여성이 군단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회의 시작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모두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박제국도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새로운 군단장으로 부임했을까?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박제국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방금 전 자신이 호통쳤던 바로 그 사람, 이윤정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이윤정 중장이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전체가 대운동장에 정렬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운동장을 비추는 가운데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줄을 맞춰 섰습니다. 박제국도 중령 계급장을 단 제복을 입고 지휘관 대열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는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호통쳤던 바로 그 사람이 군단장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불같은 호통 소리, 그리고 이윤정의 침착한 표정이 말입니다. 아침 8시 정각 사령부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렷, 선임 장교의 구령이 울려 퍼졌고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여군 최초 군단장 이윤정 중장님 입장. 그 말과 함께 정복을 입은 이윤정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표정은 단정했습니다. 어깨에 달린 무궁화 새송이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박제국은 경례를 올리면서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윤정은 단상에 올라 전체 장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박제국에게 닿았을 때 박제국은 눈을 피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군인은 상급자의 시선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이윤정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 군단을 맡게 된 이윤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했고 힘이 있었습니다. 운동장에 모인 모든 장병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군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규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규율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이윤정의 말에 박제국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규율이 수단이라고? 군대에서 규율이 전부인데 무슨 소리인가? 박제국은 속으로 반발했습니다. 군은 인간이 모인 조직입니다. 우리는 명령과 복종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강한 군대를 만드는 길입니다. 이윤정의 연설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제국도 억지로 손뼉을 쳤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감성파리식 리더십이라니. 군대는 원래 엄격해야 하는 곳입니다. 인간 존중? 그런 건 전쟁터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박제국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이 지켜온 방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신념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렬식이 끝난 후 간부들은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이윤정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았고 박제국을 포함한 주요 지휘관들이 양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윤정은 각 부서의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상황, 병사들의 복무 환경, 부대 운영 현황 등 다양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박제국은 자신의 차례가 되자 일어나 보고했습니다. 대대 운영은 순조롭습니다. 규율은 철저히 유지되고 있으며 모든 병사들이 명령 체계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윤정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중령님, 병사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만족도요? 박제국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만족도라는 게 중요합니까? 명령을 따르고 임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제국은 반문했습니다. 이윤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령님, 병사들도 사람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박제국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은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이 방식으로 부대를 운영해 왔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방어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윤정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문제가 없었다는 것과 좋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앞으로는 병사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십시오. 박제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안의 다른 장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제국은 복도를 걸으며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의 만족도라니, 군대가 무슨 서비스업입니까? 그는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엄격한 규율로 부대를 이끌어왔고 그 결과 큰 사고 없이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방식을 바꾸라니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제국은 장교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후임들과 함께 식사를 했겠지만 오늘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식판 위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오늘 있었던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윤정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규율은 수단이다. 병사들도 사람이다.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 말들이 박제국의 신념과 충돌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여름밤의 바람이 불어왔지만 박제국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부대 뒤편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어두운 길을 걸으며 그는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20대에 임관했을 때의 설렘, 처음 부하를 맡았을 때의 긴장감, 그리고 점점 더 엄격해져간 자신의 모습?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신이 이렇게 경직된 사람이 된 것은 말입니다. 박제국은 나무 벤치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초병의 구보 소리, 병영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말인가? 박제국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만약 자신이 틀렸다면 지난 25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건 아닙니까? 박제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틀리지 않았어. 군대는 원래 이런 곳이야. 4챕터 갈등의 불길. 며칠이 흘렀습니다. 부대는 새로운 군단장의 부임 이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윤정은 취임 직후부터 여러 가지 개선 조치를 내렸습니다. 병사들의 휴식 시간을 늘리고 상담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당한 대우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장교들은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박제국 같은 고참 장교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군대가 점점 물러지고 있어. 박제국은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대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 혹석이 체력 단련 중이던 한 병사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폭염 속에서 구보와 제식 훈련을 하던 중 열사병 증세를 보인 것이었습니다. 훈련 담당 부사관이 급히 응급조치를 취했고 의무실로 병사를 옮겼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 소식은 곧 군단장에게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이윤정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한 이윤정은 뜨거운 햇볕 아래 여전히 훈련 중인 병사들을 보았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전투복, 붉게 상기된 얼굴들, 비틀거리는 발걸음. 이윤정은 즉시 훈련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훈련을 중지하십시오. 모든 병사들은 그늘로 대피해서 물을 마시도록 하세요. 현장에 있던 박제국은 그 명령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훈련 중단이라니 계획된 훈련 스케줄이 모두 틀어지게 됩니다. 박제국은 이윤정에게 다가갔습니다. 군단장님, 오늘 훈련은 이미 계획된 것입니다. 중단하면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윤정은 박제국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중령님, 지금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이 더위에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훈련은 원래 힘든 것입니다. 실전은 더 가혹합니다. 이 정도도 못 견디면 어떻게 전투를 하겠습니까? 박제국은 자신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령님, 병사들을 단련시키는 것과 무리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은 섭씨 35도가 넘는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에 무리한 훈련은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윤정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박제국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훈련의 일부입니다. 혹서기 적응 훈련은 필수 과목입니다. 적응 훈련과 무모한 훈련은 다릅니다. 제 명령입니다. 오늘 오후 훈련은 전면 중단하고 내일부터는 더운 시간대에 실외 훈련을 줄이십시오. 박제국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훈련 방침이 부정당한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모두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제국은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뒤돌아섰습니다. 이윤정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병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병사들은 고맙다는 표정으로 격려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제국은 자신의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제국은 책상 위의 훈련 계획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작성된 일정표, 체계적으로 짜인 훈련 과목들. 이것들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군기회의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군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박제국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날 저녁 간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윤정은 오늘 있었던 사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혹서기 훈련은 보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병사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회의실에 있던 장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박제국은 손을 들었습니다. 군단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제국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조치가 전투준비 태세를 망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은 전쟁을 대비하는 곳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만 강한 군인이 만들어집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군단장과 중령 사이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윤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중령님, 병사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강한 군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은 병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병사들을 지키는 동시에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박제국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명령 불복종으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제국은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박제국은 분노를 사기지 못했습니다. 병사의 생명이 우선이라니. 전쟁터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실전에서 쓸모없는 군인이 됩니다. 그는 속으로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이윤정의 리더십은 박제국이 지금껏 배우고 실천해온 모든 것과 달랐습니다. 박제국에게 군대는 엄격함과 규율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윤정은 그 안에 인간미와 배려를 넣으려 했습니다. 두 가치 간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제국은 장교 숙소로 돌아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소주병을 놓고 잔을 기울였습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면서 쓴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자가 군단장이라니. 이래서 군대가 망하는 거야.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도 아닌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좌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부정당하고
자신의 방식이 구시대적이라고 여겨지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박제국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부대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윤정 군단장의 새로운 방침 덕분에 병사들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휴식 시간이 늘어나고 부당한 대우가 줄어들면서 병영 생활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젊은 장교들도 새로운 리더십에 적응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제국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고 부하들에게 엄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감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대 내부 감사 과정에서 박제국의 이름이 올라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감사실로 찾아가자 담당 장교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중령님, 최근 몇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부대 내 폭언, 과도한 징계, 병사 진술 누락 등의 내용입니다. 박제국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신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각한 병사에게 과도한 욕설을 한 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취소시킨 건, 병사의 건강 이상 징후를 무시하고 훈련을 강행한 건, 박제국은 그 내용들을 읽으며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다 군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하지만 글로 적힌 사실들은 냉정했습니다. 감정이나 의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박제국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감사 담당 장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조사 중인 사안들이 더 있습니다. 병사들의 진술을 추가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제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병사들의 진술이라니 그동안 자신이 대했던 수많은 부하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들이 자신에 대해 무슨 말을 했을까? 박제국은 불안했습니다. 감사실을 나오면서 그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상부로 보고되었습니다. 감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박제국의 리더십 방식이 병사들에게 정신적 압박을 주었고 일부 징계는 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특히 병사의 건강 문제를 간과한 부분은 중대한 과실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윤정 군단장은 직접 박제국을 호출했습니다. 중령님, 군단장실로 오십시오. 전화를 받은 박제국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단장실 문 앞에 섰을 때 박제국은 잠시 숨을 고르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이윤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윤정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눈빛은 엄중했습니다. 앉으십시오. 박제국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감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윤정은 그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중령님, 이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박제국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변명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윤정이 물었습니다. 박제국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변명을 해야 할까, 아니면 인정해야 할까? 그는 결국 자신의 신념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군기를 바로 세우려고 한 것뿐입니다. 군대는 엄격해야 합니다. 제가 한 모든 행동은 부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규율은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중령님. 그 말에 박제국은 반발했습니다. 난 군을 지킨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이 지켜온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윤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을 잃었어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무겁게 박제국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규율을 지키는 것과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규율만을 선택했습니다. 박제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윤정의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사람을 잃었다는 그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자신은 정말 사람을 잃은 것일까요? 부하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두려워하던 눈빛, 고개를 숙이던 모습, 입을 다물고 있던 표정들. 그들은 박제국을 존경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박제국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은 강한 부대가 아니라 억압된 조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윤정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곧 통보될 것입니다. 중령님, 지금이라도 되돌아보십시오. 군인이란 무엇인지, 리더란 무엇인지를. 박제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호통도, 그의 마지막 변명도 이 방에서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이윤정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박제국은 군단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박제국은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5년의 군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영예로운 전역이 아니라 징계를 받고 쫓겨나는 것일까요? 그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친 얼굴의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굳어진 표정.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일까요? 박제국은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박제국은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부대 뒤편으로 갔습니다. 경계 철조망 너머로는 민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밖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25년 동안 이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군대라는 울타리 안에서, 규율이라는 틀 안에서, 명령과 복종이라는 관계 안에서만 살아왔습니다. 그 밖의 세상을 잊고 살았습니다. 박제국은 철조망을 붙잡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징계 대기 기간 동안 박제국은 직무에서 잠시 배제되었습니다. 정식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부대 업무에서 손을 떼고 대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점검할 부하도 없었고, 작성할 보고서도 없었습니다. 텅 빈 시간 속에서 박제국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찾아온 공백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박제국은 습관처럼 일어나 제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서면 어색했습니다. 갈 곳도 없는데 제복을 입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는 결국 제복을 벗고 사복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어보는 사복은 몸에 맞지 않는 것처럼 불편했습니다. 숙소를 나서도 갈 곳이 막막했습니다. 부대 안을 돌아다니면 동료들과 마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동정 어린 눈빛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박제국은 부대 뒤편의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는 혼자 그 길을 걸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새들의 지저귐.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이 부대에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시간에 쫓기고 임무에 쫓기고 규율에 쫓겼습니다. 지금에야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걷다가 지치면 나무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조금씩 색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초록빛이 노랗게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박제국은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저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랜 시간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결국 떨어지는 낙엽처럼 자신도 군대에 매달려 있다가 이제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어느 날 오후 박제국은 산책로를 걷다가 훈련소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시절, 처음 군문에 들어섰을 때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낯선 환경, 엄격한 규율, 힘든 훈련.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 동료들과의 우정, 강해지고 싶다는 열망. 그때의 자신은 순수했습니다. 아직 세상의 때 묻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훈련소 조교였던 상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격했지만 따뜻했던 그 사람. 어느 날 훈련이 끝나고 박제국이 지쳐 있을 때 그 상사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군인은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걸 잊지 마라. 그 말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군인은 사람을 지키는 사람. 박제국은 그 말의 의미를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동료를 지키는 것. 그것이 군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의미를 잊어버린 것은 말입니다. 박제국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보다 규율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부하들의 마음보다 명령 체계를 우선시했습니다. 인간적인 배려보다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상은 사라지고 경직된 중년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규율을 지키는 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제국은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세월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하들에게 소리쳤던 순간들, 차갑게 대했던 기억들, 귀 기울이지 않았던 목소리들, 그 모든 것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은 좋은 의도로 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부하들은 상처받았고 조직은 경직되었고 자신은 고립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25년을 살았을까? 박제국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군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돌이켜보니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을 고집했고 다른 가능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의 의견도 시대의 변화도 새로운 리더십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이 처지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박제국은 여전히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발밑의 길은 보였습니다. 수없이 걸었던 길이라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길은 달랐습니다. 25년을 걸어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군인이 아닌 자신은 누구입니까? 계급장을 떼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제국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별들은 얼마나 오래전부터 저기 있었을까요? 인간의 삶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저곳에서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25년은 저 우주의 시간에 비하면 한순간에 불과했습니다. 하찮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전부였던 시간이었습니다. 박제국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을바람은 선선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박제국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25년이 명령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을, 규율로 채워진 시간이 이제는 인간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이 보였습니다. 이제 걸어가야 할 길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박제국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그는 조금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아직 징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박제국에게 다시 호출 연락이 왔습니다. 군단장실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징계 결과가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박제국은 마음을 가다듬고 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단추를 채우고 계급장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성찰이 그에게 작은 평화를 주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군단장실 문 앞에 섰을 때 박제국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노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윤정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중령님. 박제국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윤정은 서류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고 처분과 함께 보직 해임이 결정되었습니다. 박제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면 관대한 처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무거운 징계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제국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윤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중령님께 한 가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제국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회라니요? 신임 장병들을 위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강의를 맡아주십시오. 박제국은 놀랐습니다. 징계를 받은 자신에게 강의를 맡기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리더십을 가르칩니까? 이윤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중령님은 25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경험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가 때로는 가장 진실합니다. 젊은 장교들에게 그 진실을 들려주십시오. 박제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을 징계한 사람이 동시에 자신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윤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중령님, 실수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지난 며칠 동안 많이 변하셨습니다. 그 변화를 나누십시오. 박제국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단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후 박제국은 교육장 연단에 섰습니다. 앞에는 30여 명의 젊은 장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박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제국은 긴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훈시를 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명령이 아니라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권위가 아니라 진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25년 동안 군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규율과 명령만이 군대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박제국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규율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명령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군인이란 지위와 복종 사이에서 인간을 잃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강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박제국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젊은 시절의 이상을 잃었는지, 어떻게 경직된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그는 자신의 실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에게 상처를 준 일, 사람보다 규율을 우선시한 일, 변화를 거부한 일,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마십시오. 규율을 지키되 사람을 잃지 마십시오. 명령하되 귀 기울이십시오. 강하되 따뜻하십시오. 강의가 끝나갈 무렵 한 젊은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령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제국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부하들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명령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인간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대답에 강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박제국은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몇몇 젊은 장교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중령님. 많이 배웠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박제국은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성찰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강의장을 나서는데 이윤정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제국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중령님. 이윤정이 말했습니다. 박제국은 그녀 앞에 섰습니다. 군단장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기회는 제가 준 것이 아닙니다. 중령님이 스스로 만드신 겁니다. 이윤정은 바른 자세로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박 중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경례는 단순한 굴례가 아니었습니다. 존경과 인정의 표시였습니다. 박제국은 얼른 경례로 답했습니다. 그 순간 박제국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5년 동안 수없이 받았던 경례였지만 오늘의 이 경례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계급에 대한 경례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경례였습니다. 변화한 자신을 인정해주는 경례였습니다. 박제국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경례는 사죄이자 구원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박제국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박제국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군 생활은 이제 진짜 의미를 찾았다는 것을, 규율의 화신이 아니라 인간적인 리더로 거듭났다는 것을, 늦었지만 제대로 된 군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8챕터 변화된 세계.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완전히 가을로 접어들었고 부대 안팎으로 낙엽이 쌓여갔습니다. 박제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신임 장병 교육 강의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떨리고 어색했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장교들의 반응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강의 후 찾아와 고맙다고 말하는 이들, 자신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며
공감하는 이들, 앞으로 더 나은 리더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이들. 그들을 보며 박제국은 자신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제국은 인사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녁 일자가 확정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25년의 군 생활이 정말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허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박제국은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떠나지만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부대 광장에는 전역하는 장병들을 위한 행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박제국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복을 단정하게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몇 달 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눈빛이 편안해졌습니다. 어깨에 힘도 빠져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바라보며 박제국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내려놓는구나. 아쉬움보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습니다. 저녁 식장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동료들, 후배들, 그리고 군단장 이윤정도 참석했습니다. 식순이 진행되고 전역자들에게 감사패가 수여되었습니다. 박제국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그는 단상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이윤정이 직접 감사패를 건넸습니다. 박제국 중령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응원하겠습니다. 박제국은 감사패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단장님. 식이 끝난 후 이윤정이 박제국을 따로 불렀습니다. 둘은 부대 뒤편의 조용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왔고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이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령님, 저녁 후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박제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청소년 상담 교관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군대에도 마음이 필요하듯 청소년들에게도 마음이 필요합니다. 중령님이라면 그들을 잘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박제국은 웃었습니다. 제가 가장 잘 이해한 것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얼마나 경직되어 있었는지, 얼마나 사람을 몰랐는지, 그걸 깨달았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정도 미소 지었습니다. 중령님은 결국 진짜 군인이 되셨습니다. 이윤정이 말했습니다. 박제국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진짜 군인. 예전의 자신이라면 규율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진짜 군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진짜 군인은 명령과 복종 사이에서도 인간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하되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규율을 지키되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야 진짜 군인이 된 기분입니다. 박제국이 대답했습니다. 군복을 벗는 순간의 말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했지만 진실이었습니다. 박제국은 군대를 떠나는 순간에 비로소 군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계급장이나 제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 책임감, 그리고 성장하려는 의지에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제국은 부대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짐을 싸고 정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25년을 보낸 공간이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던 곳. 성장도 했지만 실수도 많이 한 곳. 이제 그곳을 떠나지만 그곳에서 배운 것들은 가슴에 남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몇 달 동안의 깨달음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박제국은 정문을 향해 마지막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제국은 청소년 상담센터의 교관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명령하지 않고 경청했습니다. 훈계하지 않고 공감했습니다. 규율로 누르지 않고 이해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박제국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저희를 이해해 주세요? 다른 어른들은 다 혼내기만 하는데. 박제국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단다. 하지만 실수를 하고 아픔을 겪고 깨달음을 얻으면서 배웠지. 사람은 명령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와 사랑으로 변한다는 것을.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박제국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녁이 되면 박제국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가 일기를 썼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공식적인 기록만 남겼지만 이제는 진솔한 감정을 적었습니다.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 나눈 대화들, 느낀 감정들. 일기장을 펼치며 박제국은 자신이 많이 변했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감정을 기록하는 것조차 나약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밤 박제국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긴 문장을 적었습니다. 복귀 시간은 늦었지만 인생의 복귀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 문장을 쓰며 박제국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군단장실 앞에서 이윤정에게 호통쳤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지각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향하느냐라는 것을 말입니다. 박제국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제국도 이제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사람. 규율의 화신이 아니라 따뜻한 인간. 그것이 바로 지금의 박제국이었습니다.